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예. 여기까지. 아, 맞다. 자, 우리 내일 한국지리 시간에는 꿈담길로 나오세요? 우리 한번 나가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주말에 비가 조금 이렇게 일기예보가 뭐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뭐 비가 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네. 다음 주는 뭐 벚꽃이 많이 떨어졌거나 이게 좀 조금 그래.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울 수도 있는데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간대요. 어쨌든 춥진 않을 거야. 그래서 내일 사교시죠. 네. 내일 사교시야. 밥 먹고 뭐 이따가 꿈담길로 곧바로 오시면 돼요. 됐니? 네. 자, 우리나라의 하천 특색 볼게요. 하천 유로의 특색. 유로는 흐를 유자, 물은 흘러가잖아요. 하천도 흘러가잖아요. 네. 그 로는 길 로자, 그 물이 흐르는 길, 그냥 하천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동쪽 태백산맥 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니까 대부분의 큰 하천은 서쪽 서해로 흐른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6대 하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구가 어디쯤인지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막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은 좀 잡아야 돼요. 그럼 다시 이거 뭐 이게 여러분들을 못 믿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지도는 많이 볼수록 좋으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를 좀 단순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짧게만 할게. 한반도 제일 북쪽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단순하게 표시하면은 튀어나온 곳 하나, 튀어나온 곳 둘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곳, 오른쪽 튀어나온 곳이 백두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해 쪽을 보면 물결 3개를 그리면 돼요. 그리고 거의 3등분이거든요. 1대 1대 1이에요. 물론 밑에가 조금 길긴 하지만. 그리고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에 인천이 있고 그 옆에가 서울이야.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런 데를 뭐 기억을 해야 돼. 참고로 여기에 대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구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뭐 어떻게 대답을 할 거야? 그쵸. 자, 사실 조금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거든? 이게 사실은 이게 선생님들 잘못인데 뭐 중학교 때나 뭐 통합사회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역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반도를 그리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친구도 있고요. 잘 못 그리니까 뭐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반도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대구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필기를 해. 근데 나중에 한반도 백지도를 보고 대구 찾으라 그러면 못 찾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여기는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이야 라고 이제 막 외워. 근데 나중에 백지도에서 지도에서 평양 찾으라 그러면 못 찾아요. 그래서 평양은 어디에 있냐면요. 서해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 있죠. 네. 첫 번째. 그럼 여기 첫 번째보다는 살짝 낮은 곳이 평양이거든요. 근데 이거기보다는 자 동해 쪽 봐봐. 동해 쪽은 더 단순해서 한번 움푹 들어가고 쭉 내려오다가 살짝 튀어나온 곳 있죠. 네. 단순해. 여기 움푹 들어간 곳하고 위도가 거의 같아요. 평양은 여기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온 곳 있죠. 네. 튀어나온 곳에서 우리 여기 절반 나눠서 이쪽은 경상도고 이쪽은 전라도인데 튀어나온 곳에서 경상도의 중간쯤 가면 여기가 대구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기억할 때 뭔가 기준점이 있으면 좀 쉽잖아. 됐어요? 자, 그래서 압록강은 하구가 중국과의 국경. 그 다음에 대동강은 이렇게 와서 보면은 여기 움푹 들어가는데 평양보다는 조금 아래. 여기 움푹 들어가는 데보다는 조금 아래. 물론 여기는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럼 한강 하구는 서울 근처니까 여기가 한강 하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강의 하구는 여긴데 여기가 이렇게 W자 모양으로 W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기 바로 위인데 여기랑 유도가 똑같아요. 여기가 금강 하구야.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큰 강,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은 서해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큰 강 중에 낙동강은 여기 부산으로. 그 다음에 두만강은 여기로, 동해로. 어쨌든 6대 하천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다시 순홍특강으로 와서 동그라미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분은 우리 앞에서 산지 지형할 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이렇게 단면도를 잘라보면 서울이 지나가는 중부지방을 이렇게 잘라보면 왜 안 나오니? 잠시만요. 자, 중부지방을 잘라보면 단면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물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하천의 상류 지역에서 부서진 바위가 발생한 뭐 자갈이나 모래가 동해로 도착할 때는 금방 도착하니까 주로 모래 상태로 동해에 도착하고요. 이쪽은 구르고 굴러서 점토 상태로 도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바닷가에 쌓여 있어서 이쪽은 주로 갯벌이, 이쪽은 주로 모래사장, 그게 발달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게 동그라미 3번.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경사가 급하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밑에 이제 유량 변동이 큰. 자, 여기다는 뭐 전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쏘리. 여기는 뭐 쉬운 내용이고 그 밑에 거가 중요한데 아무튼 유량 변동이 큰. 유량은 흐르는 양, 하천에 물이 얼마나 많냐. 네. 근데 유량 변동이 크다. 1년 내내 일정하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차이가 되게 크다. 이건 직관적이죠. 강에 있는 물은 빗물이 모여서 흐르는 거잖아. 그럼 비가 많이 오면 강에도 물이 많은 거고, 비가 별로 안 내릴 때는 강에 물이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여름하고 겨울에 강수량 차이가 내 소리는 안 들리고 지금 이게 체크하느라고 바빠. 나 진짜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비가 되게 많이 내리지만 봄, 가을, 겨울, 특히 겨울에는 비나 눈이 별로 안 내리죠. 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강의 물이 차이가 되게 크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적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 변동이 심하다. 자, 유량 변동이 심한 걸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한자말인데 뭐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설명할게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유황이 불안정하다. 이제 좀 오래된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황이 불안정하다. 자, 이걸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유황이 뭐니?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오리 그러더라고요. 자, 그 유황 아니다. 아니,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이게 좀 속상하지만 어휘력이 조금 이렇게 아쉽다 보니 자동 반사지. 오리 꽥꽥 가는 것처럼 유황했더니 오리 그러더라고요. 자, 흐를 유자. 상황할 때 황이에요. 상황. 하천의 물이 흐르는 상황이 안정되냐 불안정하냐. 안정된다는 말은 별로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네. 불안정하다 차이가 크다는 얘기잖아.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상 계수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해하기 좋고요. 하상 계수는 그럼 물의 변동이 얼마만큼 이렇게 크게 나냐, 크게 변하냐 이걸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1일 때 x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x가 하상 계수예요. 하상 계수. 하상 계수. 그래서 여기서 1은 뭐냐면요. 1은 어떤 하천이 1년 동안 물이 흐르는 걸 봤더니 가장 물이 적게 흐를 때 최소양. 최소양을 1이라고 했을 때 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 이걸 최대량이라고 하는데 이 최대량이 최소량에 비해서 몇 배나 많냐. 이게 하상계수예요. 그럼 만약에 하상계수가 10이다. 그러면 겨울철에 물이 제일 적을 때는 1이라 그런다면 제일 많을 때는 여름철에는 10배만큼 많은 물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네. 그래서 하상계수가 크다, 유황이 불안정하다, 유량 변동이 크다. 같은 말이에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도림천은 지금은 이렇게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분수처럼 생긴 곳에서 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알아요? 만약 그게 없으면 어떨까? 도림천은. 도림천은 그러면 겨울이나 봄, 가을에는 아예 말라버릴 거야. 그럼 여름철에 물이 많을 때는 넘칠 정도로 이렇게 많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도림천은 아마 하상계수를 측정해보면 무한대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1이라고 하지만 이게 0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들은 대체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다른 계절에 적게 내리니까 하상계수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됐죠? 유황이 불안정하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름에는 홍수 위험이 크고 그 외 계절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가뭄 피해를 입기 쉽고요. 수력 발전을 하기에도 불리해요. 아, 물이 있어야 수력 발전을 하지. 댐은 건설해놨는데 비가 안 내리면 계속 물이 줄어들잖아. 그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을 하기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오히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오니까 일단 수문을 다 열어서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가둬놓으면 넘치니까 수문 다 열어서 바다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때는 물이 그냥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거고 다른 계절에는 물이 부족한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천 교통에 불리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한강이 막 넘칠 만큼 막 이렇게 막 불어났어. 장마철에 배 못 띄우죠. 그냥 작은 하천들은 평소에는 말라버리니까 옛날부터 수은 교통은 좀 불리했다. 자, 대책 볼게요. 대책. 댐 건설하고요. 저수지 건설하고요. 이거 뭔지는 알죠? 댐 저수지는. 자, 보는 뭐야? 보? 보가 뭘까? 자, 보는 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규모가 크면 댐이라 그러고요. 규모가 작으면 보라 그래요. 자, 우리 도림천에 가서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물을 약간 뭐 가다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고여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뚝처럼 생겼잖아. 그런 걸 보라고 불러요. 됐니? 물론 보도 좀 큰 것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작은 건 보, 큰 건 댐. 됐죠? 그런 걸 건설해서 어쨌든 물을 좀 이렇게 가둬둔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물 관련된 시설을 만들고요. 산림녹화, 나무 심고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 이제 이런 물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런 걸 녹색댐이라고 불러요. 나무는 대체로 녹색이니까. 네.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자, 그 밑에 감조하천,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감조하천. 강조. 감조하천. 우리나라 하천의 굉장히 중요한 특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특색. 자, 이제 뜻 좀 풀어줄게요. 이 감조에서 감은 감동하다. 공감 능력 할 때 그 감이에요.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야? 이 감자가? 뭔가 이제 반응한다, 느낀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에 반응하는 하천이야. 무언가에 영향을 받는 하천이에요. 근데 뭐에 영향을 받냐? 조. 자, 지리 시간에 조라는 한자가 나오면은요, 무조건 바닷물의 높이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조석 간만의 차, 또는 조차, 또는 조력 발전, 또는 조류. 전부 다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네. 됐니? 네. 그래서 자, 바닷물의 높이가 우리나라는 변하잖아.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면 결국 하천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졌어. 그럼 하천물이 바다로 빠져나가기가 뭐 어렵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게 너무 높아지면 바닷물이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면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은 영향을 받겠지. 이런 하천을 감조 하천이라고 불러요. 됐니? 일단 개념만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감조 하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요, 자, 이건 그냥 외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은 좀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더라도 조차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정말 큰 나라야.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조 하천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천 앞바다가 조차가 제일 커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제일 커. 그래서 얼마까지 차이가 나냐면요, 이게 시기마다 조금 다른데 크게 차이가 날 때는 약 9m 정도. 자,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 9m면 얼마쯤 될까? 높이가 9m. 자, 여러분들의 키가 보통 얼마죠? 야, 누가 실제로 재볼 것도 아닌데 조금 크게 말해도 돼요. 자, 남학생들은 180, 여학생들은 한 167.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건물 있지, 건물. 높은 빌딩 말고 보통 아파트들이 있죠. 학교 건물도 마찬가지야. 한 층이 한 3m 돼요. 평균. 그러면 9m면 건물 3층 옥상 높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만약에 인천 앞바다야? 그럼 물이 빠질 때는 운동량까지 물이 빠지고요. 지금 여기가 3층인가요? 네. 물이 차오를 때는 여기 3층 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라.
이게 하루에 2번씩 변해요. 자, 이 정도 물이 변한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 큰 거 같아? 아니면 뭐 좀 그런 거 같아? 꽤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해 바다 가서 해수욕장 가서 놀다 보면 저 멀리 있던 바닷물이 어느 순간 싹 들어와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바닷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쫙 빠져 있고 이게 하루에 2번씩 되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형에 또는 하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지. 됐니? 네. 자, 그래서 이쪽은 대략 9m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 멀어지면 좀 작아지고요. 여기서 멀어질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와서 부산 정도 오게 되면은요 1.5m에서 1m 정도 많이 작아졌죠. 그리고 동해 쪽은 전체적으로 0.2m에서 0.3m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해랑 동해랑 아예 다른 바다예요. 자, 참고로 20cm, 30cm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앞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 그럼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 그럼 거기 20cm가 변하든 안 변하든 잘 구별도 안 돼요. 이해되니? 네. 그래서 감조 하천은 동해 쪽은 절대 물어볼 수도 없고요. 이제 주로 서해하고 남해에 있는 하천들이 감조 하천이다. 됐니? 네. 감조 하천이다. 자,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했고요. 자,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하천의 하류 구간에서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는데 하루에 2차례가 변한다.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 이 가가 지금 감조 하천을 나타낸 건데 바닷물의 높이가 내려가면 하천의 수위도 내려가요. 네. 바닷물의 높이가 내려가면 여기 내려가 하루에 2번 내려가고요. 하루에 2번 올라가요. 됐어? 그 밀물과 썰물은 하루에 2번이라고.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생각보다 자주. 그래서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이다. 오르내리는 하천이다. 자, 여기 봐보세요. 이제 단면도를 그릴 거야. 단면도를. 자, 육지가 이렇게 지금 해발고도가 변하고 이쪽이 지금 태백산맥 꼭대기예요. 그걸 조금 과장해서 그릴 거야. 그래서 이쪽이 지금 평균 해수면 그리고 육지 위를 하천이 흘러서 지금 바다에 도착을 해요. 됐지? 그런데 얘가 썰물 때는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요만큼 낮아졌어요. 그럼 육지에 있는 이 하천물은 바닷물의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바다로 되게 잘 빠지겠죠. 그런데 얘가 밀물이 돼가지고 요만큼 이제 바닷물이 높아졌어.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육지까지 거슬러 올라와요, 오히려. 그런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오냐? 여기까지만. 바닷물이 여기까지 높아졌는데 여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무리 높아져봤자 관악산 계곡은 아무 영향이 없잖아.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천 구간 중에 바닷물의 높이가 변함에 따라서 하천 수위가 변하는 이 부분을 감조 구간이라고 불러요. 감조 구간. 됐어요? 감조 구간. 그러면 자, 이런 감조 구간, 감조 하천은 어디서 뚜렷하게 나타나냐면 지금 동그라미 2번 하는 거야. 조차가 클수록 바닷물의 높이 차이가 크게 변할수록 당연히 감조 하천이 뭐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감조 현상이. 그 다음에 하류의 경사가 완만할수록 자, 서해는 경사가 되게 완만하니까 바닷물이 조금만 높아져도 내륙 깊숙이 뭔가 영향을 미치는데 동해는 자, 바닷물의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똑같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요만큼밖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육지의 경사가 완만하면 감조 구간이 길어진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여기를 A라 그러고요. 여기를 A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C라 그랬을 때 하루 동안의 어떤 하천의 수위, 하천의 그 물 높이 변화를 보면 C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죠? 그 다음에 A는 가장 크게 변하겠죠. B는 변하긴 한데 얘보다는 조금 덜 변하겠죠. 그래서 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폭을 보고서 얘가 바다랑 가까운지 좀 떨어졌는지 아예 많이 떨어졌는지 이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뭐 지도랑 같이 볼게요. 자, 이 지도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일부분을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잘랐어. 이 하천 무슨 하천? 이 하천. 금강. 자, 우리 한 20분 전쯤에 복습했잖아. 금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서해는 조차가 크다 작다? 크다. 그럼 금강은 감주 하천인 거죠. 감주 하천인데, 자, 이렇게 이제 금강의 일부예요. 지금 여기가 하구야. 이제 여기는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 가 지점은 높이가 많이 변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도 변하긴 변하겠죠. 근데 여기 다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가는 이렇게 변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여기는 하천 수심이 깊은 거고 다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거고 뭐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가가 바다 영향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됐죠? 네, 그렇게 한번 아시면 돼요. 자, 이제 3번하고 4번이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좀 설명을 할게. 자, 우리가 밀물인데 밀물도 1년 중에 올라오는 높이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높아질 때는 정말 바닷물이 하천 쪽으로 막 거슬러 올라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육지에서 지금 막 장마가 져서 비가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지에 있는 물은 지금 비가 막 왔으니까 물이 많아져서 막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머 바닷물이 올라가가지고 바닷물이 오히려 막 올라오고 있어.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도 가뜩이나 많이 왔는데 물이 바다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질 못해. 넘치는 거죠. 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밀물대 바닷물의 유입으로 여기다가 더하기 하천 유역 내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 자, 그냥 물이 넘쳐도 피해가 클 텐데 바닷물이 막 거슬러 올라오고 빗물이랑 막 섞여가지고 그 소금기가 넘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재수 없는 사람이 왔다 가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 소금 뿌려라. 왜?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소금 뿌리잖아. 그럼 거기는 풀도 안 자라요. 집에 가서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게 농담이다. 정말 농담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삼촌이 이게 같이 사는 삼촌이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를 약간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럼 만약에 삼촌이 뭔가 화분을 키우잖아. 그럼 쥐도 새도 모르게 소금 한 꼬집 이렇게 한 꼬집을 물고 한 주먹 정도 그 화분에 쓱 놓고 도망가요. 그러면 그 화분 말라 죽거든요. 이렇게 삼투압을 때문에 그래. 자, 아무튼 그래서 소금기가 있으면 식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돼요. 소금기가 많으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고. 됐니? 네. 그래서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왔을 때 홍수가 나면 피해가 큰 거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염해라 그래요. 염해. 여기. 소금 염자. 됐죠? 염해를 입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자연 상태 또는 이게 토목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피해가 나면 홍수가 나면 그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대비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감주 하천이 워낙 피해가 크니까 그리고 하구 지역은 넓은 들판인데 워낙 피해를 크게 입으니까 이제 바닷물이 하천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 하구에다가 뚝을 쌓았어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천 하구에 쌓은 뚝을 하구뚝이라고 불러요. 하구뚝. 자, 여기 사이쇼 들어간다. 네. 하구뚝인데 발음하다 보니까 하구뚝이라고 한다. 체크하세요. 하구뚝. 자, 이제 좀 이따 이성 사진 보여줄 건데 이 하구뚝은 이제 수문이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바닷물이 높아졌을 때는 막아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육지 쪽에서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면 이제 수문 열어가지고 빗물도 빼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강 하구에다가 뚝을 쌓은 걸 하구뚝이라고 하고요. 자, 이 하구뚝 외우세요.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 있거든요. 맨날 물어봐. 어디에 있냐? 가하천에 있냐 없냐? 맞냐 틀리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구뚝이 있는 하천은 금강. 자, 그 다음에 영산강. 그 다음 낙동강. 이렇게 세 군데에만 있어요. 네. 외우세요.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 세 군데에만 있더라. 자, 뜬금없지만 질문. 자, 한강 하구가 조차가 제일 커.
인천 앞바다가. 네. 근데 왜 한강에는 하구뚝이 없을까? 바다랑이 없었어요. 다른 하천도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하구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하구가 이쪽이 육지고 이쪽이 바다야? 그럼 하천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랑 만나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하구라고 해. 하천의 입구. 바다 입장에서 보면 하천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잖아. 여기가 하구야. 자, 한강 하구에는 왜 하구뚝이 없을까? 한강은요. 남쪽에 있어요. 이쪽은 대한민국, 저쪽은 북한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건설을 못해. 건설할 수 있었으면 했을 텐데 북한이랑 우리나라는 특수한 관계잖아. 그래서 한강 하구에는 하구뚝이 없다. 대신 조차가 크고 큰 하천 하구에는 이렇게 하구뚝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하구뚝 체크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위성사진 잠깐만 볼게요. 카카오 맵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가서 보면 얘가 금강이거든요. 금강인데 쭉 가서 보면 여기 얘가 지금 하구뚝이에요. 금강의 하구.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하구뚝. 금강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정말 이제 뚝을 쌓아놓고 위에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당연히 하천물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천에 그러니까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면 여기 막아야 될 거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구뚝이야. 됐죠? 됐죠? 자, 우리 감주 하천까지 우리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합시다. 감주 하천. 하산개수도 하고 감주 하천도 하고 많이 했네. 여기까지 질문. 질문 좀 해주면 안 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봅시다. 자, 그럼 여기 할 차례, 그러니까 우리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이게 하천, 중, 상류 일대 지형이 앞에 나오는데 여기보다 뒤에 있는 대단원, 중단원, 사를 먼저 할게요. 페이지 넘겨서 하천, 중하류 일대 지형 여기 먼저 볼게요. 하천, 중하류 일대 지형. 자, 먼저 기본적인 용어 역시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하천이 흐르는 물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길이 직류하느냐 공류하느냐 많이 비교를 하진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공류하는 하천을 공부할 거거든. 그 두 가지는 당연히 어떻게 다른지 빨리 중요한 거 빨리 체크하세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 나는 여기 있는데 눈동자는 다 여기 가고 여기 보고 있어. 야, 이거 되게 민감해. 사진 찍는다고 하나 하고 있는데 단체 사진 찍는데 눈동자가 다른 데 가는 애도 있다고. 자, 우리가 직선, 곡선 할 때 직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를 1이라 그랬을 때 실제 물이 흘러가는 그 거리가 1.5 이상이면 공류한다고 말을 하고요. 그 미만이면 직류한다고 말을 해요. 됐니? 네. 자,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하천들을 보면 직류하는 하천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시험에서 직류하천은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볼 게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배우는 건 공류 하천만 물어본다.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1.5 정도 되는 살짝 구불구불하면 역시 안 물어보고요. 이왕 물어보는 거 좀 극단적인 거 그런 거 물어보니까 어쨌든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을 공류 하천이라고 한다. 됐죠? 네. 공유라는 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자유 공유 하천을 공부할 건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입 공유 하천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하천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럼 자유 공유 하천은 왜 자유 공유냐? 자유 공유의 뜻이 뭐냐면요.
얘가 구불구불 흐르는데 흐를 유자예요. 곡선으로 구불구불 흐르는데 뭐가 자유롭냐? 이 자유는 유로 변경이에요. 유로 변경. 여러분 유로가 뭐죠? 물이 흐르는 길 노자라 그랬잖아. 그 하천이라고 하는 건 늘 같은 곳만 흐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흐르다 보면 침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퇴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물길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게 잘 안 일어나는 하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물길이 쉽게 바뀌는 하천도 있어. 쉽게 바뀐다는 얘기는 구불구불 흐르는데 얘가 쉽게 바뀌면서 계속 구불구불 흐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됐니?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유추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규모가 큰 하천은 유로 변경, 물길이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큰 하천, 한강이 물길이 바뀌려고 그러면요. 관악산도 밀어야 되고요. 북한산도 밀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큰 하천은 당연히 물길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하천들이 자유공유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 그다음 하천 옆에 어쨌든 뭐 산 같은 게 막 있어. 그럼 물길이 잘 바뀔까 안 바뀔까? 산이 있으면 물길이 바뀔 거라면 산을 막 깎아내야 될 거 아니야.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천 옆에가 대체로 평지야. 그러면 조금만 깎아내도 물길이 쉽게 바뀌겠죠. 네. 그래서 자유공유하천은 규모가 작은 하천이 대체로 평탄한 지역을 흐를 때 잘 나타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은요. 평야 위를 공유하는 하천으로 그 다음에 측방침식이 유세하여 유로 변경이 자유롭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측방침식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측방침식. 자, 우리가 하천과 관련해가지고 침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형이 있어요. 측방침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감히 공유하천 때 공부할 건데 하방침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어려운 말은 아니고, 자, 이 방은 방향을 뜻해요. 방향. 그러면 측은 측면. 측면은 옆쪽이죠. 그럼 이 하는 아래 하자, 아래 방향.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우리가 하천이 흐를 때 있잖아요. 관악산 골짜기에 있는 하천은 주로 흐르면서 옆쪽을 많이 깎을까? 아니면 아래쪽을 많이 깎을까? 아래쪽을 많이 깎겠죠. 네. 위치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다하고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한강 하류야. 그럼 이 하천은 아래쪽을 깎을래야 깎을 게 별로 없잖아. 네. 그럼 이 하천들은 이제 구불구불 흐르면서 옆쪽을 많이 깎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래서 하천이 옆쪽 측면을 깎는 걸 측방침식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깎는 걸 하방침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뭐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됐니? 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측방침식은 물이 흐르면서 옆쪽을 깎아 나가는 거, 하방침식은 아래쪽을 깎아 나가는 거,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난다. 됐죠? 네. 수업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벌써 자고 있어. 좀 더 추우면 켤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하천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대하천은 물길이 잘 안 바뀐다 그랬죠. 한강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대하천 중하류의 범람원은 조금 이따 범람원 배울 거거든요. 자, 대하천 중하류의 옆에 있는 평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야 위를 흐르는 지류하천. 우리 본류, 지류 공부했죠. 본류하천, 지류하천 공부했잖아. 자, 지류하천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니까 큰 하천 옆에 형성되어 있는 평야 위를 흐르는 안양천 같은 것들이 옛날에는 구불구불 흘렀더라. 됐어요? 네. 그래서 잘 형성된다. 본류하천이 뭐고 지류하천이 뭔지 체크해달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천이 구불구불 흐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필기는 우리 교재 오른쪽에 있는 우가코 부분 있죠. 거기다 필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직선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지표면이라는 게 균일한 게 아니다 보니까 빤듯하게 흐르던 물도 중간에 바위 같은 게 혹시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하천은 조금이라도 구불구불한데, 자, 조금 이제 과장해서 드릴게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물길이 있고요.
흐르는 방향은 이렇게 지금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반대로 흘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때 지금 물이 이렇게 굽이쳐서 흐르는데 여기에서 이쪽 방향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부분을 공격사면이라고 불러요. 공격사면. 자, 여기서 사면은 경사면의 줄임말이에요. 자, 우리가 물길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으면 주변은 육지잖아, 땅이잖아. 당연히 땅에 비해서 물은 해발고도가 낮죠. 네. 그러니까 양옆에는 경사면인 거지. 자, 그러면 공격은 왜 공격이냐? 자,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자, 여러분들 원심력 알죠?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런 장난 해봤을 텐데 친구 잡고 막 돌리다가 놓으면 친구가 이쪽 방향으로 그래, 어쨌든 날아가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흐를 때는, 뭐 반대로 흐를 때는 반대로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흐를 때는 바깥쪽으로 자꾸 물이 몰려서 쏠려서 이쪽 방향은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쪽 방향을 자꾸만 침식한다, 공격한다. 공격사면 기본적인 용어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뭐라 그럴까? 공격의 반대말. 방비. 자, 이걸 이제 친구들이 물론 이게 상대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수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방어 아니고요. 아, 이쪽은 뭐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니까 이 부분을 보호사면이라고 불러요. 보호사면. 자, 그럼 다시, 자, 하천이 어찌됐든 물이 흐르면서 흙이나 모래가 이렇게 같이 떠내려 올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지날 때 있죠. 자, 공격사면은 물이 자꾸만 이쪽을 깎아내요. 그럼 여기 보호사면 쪽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물이 여기서 자꾸만 멀리 흐르려고 그러잖아. 그럼 여기는 물 에너지가 많아져. 적겠죠. 자, 그러면 물 에너지가 많을 때는 침식이나 이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물이 되게 천천히 흐르거나 물이 별로 없어. 그러면 퇴적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공격사면은 점점 이렇게 방향으로 깎여 나가요. 이렇게 깎이는 걸 측방 침식. 그리고 보호사면에서는 물이 자꾸만 멀어지고 물의 힘이 약하니까 자꾸만 뭔가 쌓여. 여기서는 퇴적작용. 침식, 퇴적, 시간이 지나면 얘가 물길이 바뀌겠죠. 그리고 양옆이 뭐 산 같은 게 없이 평야지역이야. 깎을 게 없어. 그럼 물길이 자유롭게 바뀌겠죠.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렇게 물길이 자유롭게 바뀌는 하천을 자유공유하천이라고 한다. 자, 문제 낼게요. 자, 여기를 다른 거 지우고 다시 필기 안 해도 돼요. 자, 물이 어쨌든 이렇게 흐르는데 보호사면과 공격사면이 있고요.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단면도를 지금 잘랐어요. 이쪽이 A고 이쪽이 B야. 그럼 단면도는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서 핵심은 여기 물이 흐르는 부분의 단면도, 수심은 어떻게 될까? 좌우 대칭이다. OX. X, 지금 B쪽, 공격사면 쪽은 계속 침식이 일어나잖아요. 물도 많이 흐르잖아요. 이쪽은 퇴적작용이 일어나고 물도 별로 안 흐르고. 그러면 단면도를 잘라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B쪽이 더 깊어요. 뭐 당연한 거잖아. 자, 이렇게 잘라보면 당연히 이쪽 방향의 수심이 더 깊겠지. 그러니까 좌우가 비대칭이라고.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자, 이 공유하는 하천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건 최종 결과물만 필기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설명하는 과정을 다 봐야 돼. 보면서 나중에 정리하세요. 지금 너무 크게 그려서 조금만 작게 그릴게. 자, 하천이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흐르는 하천이 있어. 이렇게 흘러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흘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점점 깎여서 이렇게 물길이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점점 퇴적작용이 일어나서 얘가 점점 더 구불구불해져요. 근데 얘가 여기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보면 공격사면, 보호사면. 이렇게 흘러가니까 공격사면, 보호사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네.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는 점점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가고요. 물론 여기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나니까 점점 이렇게 가는 거고, 얘도 점점 이렇게 깎이고요. 얘는 점점 퇴적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변해요. 점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길이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다시 그릴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물길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길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아까 처음에 그랬던 것보다 더 구불구불해지겠죠. 자, 그래서 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만 그릴게요. 시간이 더 지나면 이렇게 깎이고 여기가 연결이 돼버리겠네. 그쵸? 자, 연결이 됐어. 이 상태. 그리고 얘는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봤더니 얘는 원래는 그냥 평범한 땅이었는데 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도 물이 흐르고 얘는 섬이 돼버렸죠. 섬이 돼버렸잖아.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섬을 하천 가운데 중자 가운데에 있는 섬이라 그래서 하중도라고 불러요. 하중도. 자유공유하천이 유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하중도가 만들어진다. 됐니? 네. 하중도라고 하는 개념, 하천 가운데에 있는 섬. 됐어?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를 A라 그러고요. 여기를 B라 그럴게요. 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려 그러죠. 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가려 그래. 얘가 일부러 빙빙빙빙 돌아서 가지 않아요. 가장 빠른 길로 경사가 가장 급한 쪽으로 흐르려 그러거든.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는 물하고 이렇게 가는 물이 있어요. 이쪽을 A라 그러고 소문자 A라 그러고 여기를 소문자 B라 그럴게. 자, A하고 B하고 어느 쪽이 물살이 더 빠르다? 당연히 A가 더 빠르다. B쪽은 당연히 물이 천천히 흘러갈 수밖에 없죠. 네. 자, 마찬가지야. 물이 천천히 흐르면 하천이 운반하던 흙이나 모래가 물이 천천히 흐르게 되면 이동하지 못하고 퇴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입구 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자꾸 쌓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은 물이 되게 느리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고 여기에는 이제 뭔가 흙이나 모래가 쌓이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하중도는 영원히 하중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 양 입구 부분에 흙과 모래가 쌓이면서 하중도는 결국 사라진다.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막혔는데 여기는 지금 원래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요. 지금도 물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호수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호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의 뿔을 닮았다 그래서 우각호라고 불러요. 소우자, 뿔각자, 호수할 때 호. 됐니? 우리 우각호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초등학교 때도 나와요. 초등학교 때도 나와.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자, 여기 우각호에는 물이 공급된다,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 공급되지 않는다. 지금 여기가 막혀버렸잖아요. 그럼 우각호는 결국 말라. 그럼 우각호가 마르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구하도라고 불러요. 구하도. 자, 하도는 하천의 길. 뭐 유로랑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구는 옛 구자. 옛날에는 물이 흐르는 길이었으나 하중도가 만들어지고 우각호가 만들어지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여기는 과거에 분명히 물이 흘렀던 곳이죠. 구하도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네. 자,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 이건 앞으로도 공통이야. 자, 우리 구하도 이 부분을 이제 C라 그럴게요. C. 그 다음에 여기를 D라 그럴게요. 자, C하고 D는 뭐가 다를까? D는 육지인데 한 번도 물이 흐르지 않은 그냥 일반 육지예요. 네. 그 다음에 C는 지금은 육지지만 과거에 분명히 물이 흘렀던 곳이야. 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물의 영향을 받았느냐 아니면 한 번도 물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큰 특징이 달라져요. 자, 뭐가 다를까? 물이 흘렀던 곳은 반드시 그 흔적이 남아. 자, 정답은요. 둥근 모래나 둥근 자갈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 육지야. 근데 갔더니 모래나 자갈이 둥글둥글해. 왜 둥글둥글하지? 가끔. 그러니까 과거에 물이 흘렀다가 지금은 물이 없기 때문에 육지지만 과거에 분명히 물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둥글둥글한 자갈이나 둥글둥글한 모래가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언덕 있죠? 네. 자, 여기에 가끔 꿈담길에 가가지고 그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갈이나 돌멩이 이렇게 한번 살펴봐봐. 얘가 둥글둥글할까 아니면 얘가 조금 각이 져 있을까? 자, 누가 들어간다고 때리는 거 아니니까 한번 나중에 산책할 때 한번 확인해봐.
여기는 단 한 번도 물속에 잠기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위가 각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나 그런 것들이. 이해되니? 네. 이해돼? 네. 자, 그래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은 그 증거로 둥근 자갈이나 둥근 모래 같은 것들이 있더라. 됐어요? 자, 그 동그라미 지금 3번까지 이야기했고요.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자, 최근에는 직강공사를 실시한 곳이 많아서 자유공유하천이 많이 사라진.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저 자유공유하천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자유공유하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걸 조금 이렇게 공사를 한 거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할게. 이거 뭐라고 써있니? 뭐 써있었니? D 마이너스. 이거 중간고사 남은 날짜 아닌가? 네. 자, 일부러 지은 건 아니다. 자, 보세요. 한강이 물론 이제 구불구불 좀 흐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유성사진 한번 보면 한강은 거의 직선에 가깝게 흐르거든요. 얘가 한강이에요. 한강이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안양천이 한강으로 어떻게 흘러갔냐면요. 되게 구불구불 흘러갔었어요. 안양천은. 실제로 그래. 그 증거도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천이 구불구불 흘러간다. 얘가 한강이고요. 얘가 안양천이라 그럴게요. 아니라고 맞춰볼게. 자, 그러면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비가 막 내리고 있어. 그러면 이 안양천 주변에 내렸던 비가 모여서 안양천을 따라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갈 거야. 자, 이 물은 빨리 흘러갈까 아니면 천천히 흘러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있는 물이 하천이 지금 구불구불 먼 거리를 지금 돌아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하천은 지금 경사가 급할까 완만할까? 완만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렸는데 빗물이 빠져야 여기 주변에 홍수가 안 날 텐데 이 안양천 물이 한강으로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얘가 정말 느릿느릿. 여기 사는 사람은 속이 터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해돼? 근데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홍수 피해가 계속 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자, 혹시 여러분 안양천 가본 사람? 안양천 가본 사람? 근데 안양천에도 벚꽃 되게 유명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가봐. 안양천 지금 가보면 얘가 반듯하게 쫙 이어져 있어요. 펴져 있어요.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홍수 피해가 너무 크게 나니까 이제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안양천을 곧게 펴놓은 거야. 이해해요? 자, 그래서 사람이 강제로 안양천을 거의 직선에 가깝게 폈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으로 강을 만들었다. 직강공사라고 불러요. 직강공사. 됐니? 거기 나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직강공사. 자, 계속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하천을 곧게 폈어. 근데 여기다 그대로 놔두면 당연히 또 비가 많이 오면 넘쳐요. 어쨌든 여기는 평평한 지역이라서. 그래서 안양천 가보면 양옆으로 뚝을 쌓아놨어요. 제방. 그리고 제방 쌓은 김에 그 위에다가 도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직강 공사를 하고 하천 옆에 제방을 쌓았는데 제방의 기호는 이거예요. 얘가 제방 기호야. 제방은 제방인데 사람이 직접 쌓은 거죠. 인공 제방이라고 한다. 인공 제방.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지형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호가 나오는데 길게 이어져 있는, 그리고 뚝도 길게 이어져 있죠. 도로도 길게 이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철길이 있어, 철길. 자, 철길은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철길은 중간에 당연히 기차역이 있거든요. 이거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철길처럼 생겼는데 기차역이 없다. 그리고 하천 옆에 쭉 이어져 있다. 그러면 사람이 홍수나지 말라고 이렇게 쌓아준 인공 제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했니? 자, 그 다음.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이제 이게 하천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구불구불 흘렀을 때 있잖아요. 그 시기가 이제 마침 이제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거의 처음 만들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안에서도 뭐 무슨 구 그런 거 있잖아. 이걸 처음 만들던 시절에는 아직 안양천이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 안양천을 기준으로 이쪽이 경기도였고요. 이쪽이 서울이었어요. 뭐 당연하잖아. 행정구역을 나눠야 되는데 안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나눠진 거야. 됐어? 그런데 나중에 안양천이 이렇게 반듯하게 펴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구역을 상식에서는 새로 바뀐 안양천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다시 조절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봐봐. 자, 여기 사는 사람은 안양천이 이렇게 구불구불 흐를 때는요 서울이었어. 근데 안양천을 곱게 폈다 그래서 너 더 이상 서울 하지 말고 경기도 해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대하겠죠. 우리는 서울 사람이니까 물론 지역을 비하는 거 아니야? 나 완전 시골 출신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지금 거기 살고 계시고. 근데 어쨌든 서울 경기도가 있으면 이왕이면 서울 사람이고 싶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반대. 그럼 반대로 여기는 원래 경기도였는데 안양천을 곱게 폈어. 너 서울 할래? 경기도 할래? 그럼 서울 하겠죠. 그래서 이쪽은 서울이 쉽게 되는데 이쪽은 경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안양천 넘어 경기도에 여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도시 구로구, 금천구 옆에 안양천 넘어가면 어떤 도시야? 자, 여기서 제일 가까운데 안양 말고 여기 도시 이름, 경기도 도시 이름. 그래,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자, 여기 경기도에 있는 도시 이름이 어디냐면요 광명이에요. 광명시 들어본 적 있니? 네. 자, 아무튼 광명시에 가면 하안동이라고 있어요. 하안동이 분명히 안양천 이쪽에 그냥 광명시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 일정 부분이 행정구역이 서울특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친구들 있죠. 초등학교도 안양천 너머로 와요. 근데 그 행정구역 하나를 놓고 당연히 땅값도 달라져.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 하천이 옛날에는 구불구불 흘렀지만 홍수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직강공사를 많이 했다 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니? 자,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자, 앞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일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조금 우리 학교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학교 이렇게 언덕 넘어가면 여기 뒤쪽으로 이제 나누 중학교가 있고요. 어디 갔어? 이게 나누 중학교인데 어디 갔니? 이게 나누 중학교. 근데 더 넘어가면 이제 이쪽이 금천이에요. 금천구. 그리고 금천구 가장자리 왼쪽으로는 이게 안양천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강 넘어 이쪽은 지금 광명이에요. 광명.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광명 중에 잠시만요.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위치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딘가 있을 텐데 자, 아무튼 하안동 일대인데 여긴가? 나중에 보자. 아무튼 안양천 이쪽인데 행정구역이 서울인 곳이 있어요. 여기는 그 전화번호도 02로 시작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경기도의 그 지역번호 앞자리 그건 032죠. 그것도 달라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범람원으로 넘어갈게요. 범람원. 자, 여러분 범람이 뭐죠? 범람. 하천이 범람하다. 넘치는 걸 범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의미로 홍수가 났다.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거의 같은데 그냥 비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하천에 물이 되게 많아졌어. 그냥 그 자체. 근데 흘러 넘치는 그거에 중점을 두고 붙인 말이 범람이에요.
뭐 홍수가 나서 하천이 범람하다 보통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홍수나 범람이나 비슷하다. 됐니? 자, 그런데 이제 하천이 범람을 하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년을 놓고 보면은 여름철에 특히 장 맞았을 때 비가 많이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야 댐도 많이 건설하고 토목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홍수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비만 많이 오면 계속 해마다 넘쳤어요. 그래서 그 범람하게 되면 비가 많이 왔으니까 올 때 넘치는 거잖아. 그럼 저 상류에서부터 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면서 흙과 모래, 흙탕물이 막 흐르면서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넘칠 때는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떠내려오던 흙과 모래가 같이 넘쳐. 그리고 비가 그치면 다시 물은 빠지고요. 그래서 해마다 여름철에 계속 범람이 일어나면서 흙과 모래가 넘치면서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을 범람원이라고 한다. 됐어요? 일단 범람원이라고 하는 뜻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하천의 범람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퇴적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지형이다.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만 좀 볼게요. 자, 여기는 약간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리기에는 뭐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자, 여기서 먼저 홍수 때 퇴적물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지금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얘가 홍수 때 수면의 높이예요. 하천 수위야. 그런데 여기 물이 지금 없고 아직 비가 내리기 전 그러면 물은 대략 여기 하천에만 흐르고 있을 거야. 지금 상상이 되니? 자, 위에 물 없고 지금 이게 만약에 안양천이라 그런다면 안양천에만 지금 물길 따라서 지금 물이 흐르는 거예요. 됐니? 상상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 물도 많이 흐르고 물도 더 빠르게 흐르면서 흙탕물 형태로 물이 천천히 흐를 때는 맑은 물이 흐르지만 비가 많이 내리니까 막 관악산에서부터도 막 이렇게 흙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막 떠내려오면서 그 흙탕물이 막 흐르다가 안양천을 이제 넘치기 시작해요. 넘친다는 얘기는 물이 좁은 길로 이렇게만 흐르다가 빨리 흐르다가 넓은 데로 지금 물이 퍼지는 거잖아. 그러면 물의 힘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좁은 곳을 빠르게 흐르고 있었어. 근데 주변에 넓은 평야적으로 물이 넘쳤어. 그럼 넘친 물은 당연히 흐름이 느려지면서 당연히 물이 힘이 약해지겠죠. 네. 그러면은 넘치면서 곧바로 떠내려오던 흙과 모래가 여기는 이제 물이 빠르니까 같이 막 떠내려가다가 넘치면서 곧바로 이제 쌓이기 시작해요. 이해되니? 물의 힘이 약하면 당연히 뭔가 이동하던 게 쌓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퇴적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퇴적이 일어날 때요. 잘 보세요. 흙이나 모래가 같이 막 뒤섞여가지고 흙탕물 형태로 떠내려오다가 이렇게 넘치면서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게 먼저 쌓여. 그리고 흙탕물 형태로 물에 떠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되게 입자가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데까지 같이 흘러가다가 물이 증발하거나 그러면 이제 바닥에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요. 하천이랑 가까운 양 옆에는 뭔가 좀 많이 쌓여 있죠.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모래가 많이 쌓였다는 뜻이고요. 이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지금 흙탕물 형태로 지금 이렇게 잠겨 있는 거야. 나중에 물이 빠지면 당연히 여기 밑에도 주로 이제 진흙들이 쌓이게 되겠죠.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래서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이런 지형이 만들어진다. 눈을 감고 끄덕이고 있어. 어쩔 수 없죠.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범람원은 어디까지가 범람원이냐면요, 하천에 물이 많아져서 넘쳐서 물에 잠기는 지역까지가 범람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관악산 꼭대기가 물에 잠길 건 아니잖아. 이해되니? 네. 참고로 우리 학교가 있는 이 곳은 범람원이다, 범람원이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뭐 이렇게 도림천 물이 넘쳐가지고 여기까지 만약에 잠길 정도 되면 지구가 멸망하겠지.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범람원이라고 하는 건 하천이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기는 지역까지가 범람원인 거예요. 됐어? 됐어? 자, 그럼 다시 이 범람원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자연재방, 하나는 배후습지.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를 합쳐서 범람원이라고 한다. 일단 꼭 체크를 좀 해주세요. 범람원, 자연재방. 자, 이제 뜻 설명하고 밑에 있는 표 보고 정리할게요. 자연재방은 뭐냐면요. 자, 재방은 뚝이죠. 네. 자, 뚝은 하천 옆에
다른 것보다 조금 높은 부분이 쭉 이어져 있는 게 뚝이잖아.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인공제방 공부했죠. 네. 근데 얘는 자연적으로 모래 같은 것들이 하천 가까운 곳에, 하천 양옆에 많이 쌓여서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해발도가 조금 높아요. 자, 이건 사람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자연제방이라고 부르고요. 됐니?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원래 이제 물이 다 잠겼던 부분인데, 자, 비가 그치면 물이 빠지긴 하는데, 여기에 있던 물이 빠지려고 봤더니, 하천하고 여기 사이에 지금 이렇게 제방이 있어. 여기 있는 물은 잘 빠질까, 안 빠질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가 대부분 습지, 늪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늪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천 입장에서 봤더니 자연제방 뒤쪽에 배후에 있는 습지라 그래서 배후습지라고 한다. 됐어요? 용어? 그래서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구분한다. 자, 이제 밑에 있는 표 보고 정리할게요. 자, 자연제방과 배후습지의 특징을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데, 해발 고도는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1m가 됐든 2m가 됐든 자연제방이 배후습지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배후습지는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낮은 거고. 그럼 다시, 자, 여러분들 우리 홍수라는 거 있죠? 네. 자, 우리가 평야 지역의 홍수하고 산간 지역의 홍수하고는 피해가 달라. 강원도에 홍수 피해 되게 많은 거 알아요, 혹시? 자, 강원도에서 홍수가 나면 계곡에 있는 물들이 빠르게 쓸고 가면서, 그러니까 뭐가 물에 잠겨가지고 막 돼지가 막 지붕 위에 올라가고 그런 형태로 피해가 나는 게 아니라 다 쓸고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평야 지역의 홍수는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을까? 뭔가 물살이 빠르게 흐르면서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물이 차오르면서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사람이고 돼지고 막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피해를 입거든. 그래서 범람원에서 홍수가 나면 당연히 해발 고도가 더 낮은 배후습지가 물에 더 많이 잠기면서 홍수 피해가 더 커요. 더 커요. 실제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 여름철에 TV를 틀잖아요? 그럼 여기 안양천 자주 넘쳤었고요. 그 다음에 한강 북쪽에 중랑천 자주 넘쳤었고요. 그 다음에 옛날 뉴스에서 틀어졌던 게 정말 아까 방금 말했던 지붕 위에 돼지 올라가 있고 소 올라가 있고 사람 올라가 있고 이제 그런 장면을 종종 봤었거든. 자, 아무튼 그래서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는 서로 다르다. 그 다음 물질 볼게요. 물질. 일단 쌓여있는 물질은 자연제방은 크고 무거운 게 주로 쌓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하천의 이제 중하류 지역이니까 커다란 자갈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아니면 진흙이거든요. 네. 그럼 먼저 쌓이는 건 모래. 그다음에 물에 떠가지고 더 멀리까지 이렇게 떠내려가는 건 진흙. 진흙. 그래서 우리가 자연제방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그에 비해서 배후습지는 점토 또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래는 물 부으면 어때? 잘 그냥 스며들죠. 그냥 통과되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배수가 양호하다라고 말해요. 배수가 양호하다. 자, 여러분 배수구가 뭐야? 배수구가? 우리 싱크대에서 물 빠져나가는 구멍을 배수구라고 그러잖아. 네.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배수구야. 그러니까 배수가 양호하다는 얘기는 물이 잘 빠져나간다, 잘 스며든다, 그런 뜻이고요. 배수가 불량하다. 물이 잘 안 빠진다. 진흙이니까 물이 잘 안 빠진다고. 됐어?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전통적인 토지이용을 보면은요, 자연제방은, 자, 물이 별로 없어. 물이 금방금방 스며들어. 논농사, 밭농사. 자, 진짜 이거 논이야 밭이야? 기호. 논! 이게 뭐라 그랬어? 물! 네. 자, 이게 밭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추석 때 시골에 혹시 가거든, 논 근처에 있을 거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네. 논이 뭐 하는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물을 가둬놓고 거기다 벼를 심는 곳이 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물이 잘 스며드니까 논농사를 지을 수 없고 밭농사 또는 과수원. 됐어? 자, 그에 비해서 배후습지는 옛날에는 그냥 늪, 습지. 근데 지금은 댐 건설하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 만들고, 그러니까 물 빼내는 시설 만들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어. 그럼 물이 잘 스며들지 않으니까 거기가 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논농사를 짓는다. 자, 앞에 있는 개간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꿔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걸 개간이라고 불러요. 됐어? 네. 자, 우리 바다고 노는 이제 좀 알 때쯤 되지 않았나? 좀 알아둡시다. 네. 자, 우리 뒤에 문제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자, 이건 지금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지형도는 가미 복류하천을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는 아직 뭐 눈에 확 띄진 않는데 아마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 하천이 지금 음영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거야. 얘도 이렇게 구불구불 지금 흐르거든요. 근데 양 옆이 주변을 봤더니 등고선이 되게 많죠. 주변은 산이야. 근데 얘가 산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고 있는 거거든.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지형도는 등고선이 거의 없죠. 지금 여기 평야 지역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는 건 사실 잘 안 보이죠. 왜? 지금은 대부분 하천을 곧게 폈으니까. 네. 대신 뭐가 많이 보이냐면 이 기호들. 뭐라 그랬죠 이게? 인공제방. 자연제방 아니야? 인공제방이야? 네. 자연제방은 기후가 따로 없어요. 네. 인공제방이고 자연제방은 지형도에서 기후로 나타나지 않는다. 네.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봤더니 자, 마을, 이게 네모난 게 집이거든요. 집이 모여있는 이런 데가 지금 마을이에요. 자, 이 마을은 지금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어. 여기는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물에 잠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홍수 피해가 적은 곳에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자, 여기서 밭 기호 한번 찾아보세요. 밭. 여기 C 근처에. C 근처에 있니? 자, 이거 밭 기호네요? 야, 근데 왜 하나밖에 없어? 아니요, 저기 위에도. 아, 지금 여기 이런 것도 지금 밭인가요? 네. 아이, 좀 지형도들 좀 전형적인 것도 넣어주지. 잠시만요. 아, 지형도가 좀 꾸리해. 뒤에 있을 거야. 있어야 돼. 젠장 없네요. 자, 우리가 야, 밭 기호가 진짜 몇 개 없는데? 하나, 셋, 네 개, 다섯 개. 자, 여러분들 뭐 작년 문제나 아니면 다른 거 문제를 보면은요, 어쨌든 하천이 있으면 하천 가까운 곳에 밭농사 지은 표시가 쭉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자연제방이고요. 하천에서 좀 멀리 떨어진 여기 D 같은 곳, 다 논기호만 있는 곳, 이곳이 과거에는 배후습지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개간한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분해서 풀면 돼요. 맨날 물어보는 거, 여기를 A라 그러고 이쪽을 B라 그래서 A하고 B 중에 퇴적물의 그 입자 크기가 더 큰 곳은 A. 그 다음에 해발고도가 더 높은 곳은 역시 A. 근데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게 적절한 지형도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지.